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28회 공인중개사 기출문제입니다. 292페이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됩니다. 모든 과목은 다. 그래서 물론 이 기출문제가 똑같이 지문 5개 똑같이 올해는 출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풀 수 있다면 올해 시험도 80점 이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1번 용어의정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용어정이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즉 외국에 자격증을 취득해도 개업하려면 다시 우리나라에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2번은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를 업으로 행한 것으로 본다 했는데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중개업이 되려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업이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반복 의사가 있는 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보수받지 아니하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3번은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 중개업을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개사가 아니다 했는데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을 포함합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공개사가 맞습니다. 즉 자격증 있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고 자격증 없는 임원은 소속공개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보조원은 개업공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로서 이 말이 틀렸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보조하는 자입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5번은 판례입니다. 개업공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주관적 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서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실장이 즉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이 매수 의뢰인이 매도인에게 전달해달라고 맡겨놓은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고 도망가면 그것도 중개 업무에 해당되므로 사장인 개업공개사가 책임이 있다는 게 판례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고요. 2번 문제 자격증 대여 등의 검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에 보니까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여 이를 사용하는 것 검증이고요.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하는 행위 D것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리얼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것 전부 다 대여 등의 검증에 해당하네요. 5번이 답입니다. 성명을 사용하게 하는 것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처벌규정이.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하면 자격증 양도 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자격을 취소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증 양도 대여와 똑같습니다. 3번입니다. 28회 시험에 공부하지 않은 게 배우지 않은 게 두 문제가 나오는데 이 3번이 바로 어느 누구도 강의하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 했는데 본사의 명칭, 본사 소재지, 본사 등록번호, 분사무소 설치 사유 4번이 정답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봐야 되니까 이 서식은 거의 강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5번 분사무소 책임자 자격증 발급한 시도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4번이 정답인데 굉장히 사이드에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00점 못 받게 하려고 출제하던 문제로서 했던 문제로서 처음으로 이런 패턴이 출제되었습니다. 답 4번이고요. 4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인데 1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2년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죠.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사람이 받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원이란 한 명 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하므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사원은 주식회사 임원하고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4번 법인이 중개업 및 겸업 제한에 위배되지 않는 업무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될 것. 예, 법 14조의 6가지를 겸업할 수 있죠. 담배 소매업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습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이삿짐 센터 알선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거 할 수 있죠. 5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고요.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안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2번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보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2번이 정답이네요.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증을 교부하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교부합니다. 4번에 등록신청서에는 여권용 사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여권용 사진을 첨부해야 됩니다. 반명함판 사진에서 작년 6월에 모두 여권용 사진으로 바뀌었습니다. 5번에 보면은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등록증은 반납해야 되죠. 등록증 2개 가지고 있으면 2군데서 중개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번에 2번이고요. 6번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갑은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 소유 X 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X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적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른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인데요. 기역, 갑과 을이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1년으로 본다. 최단기 존속기간은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2017년이 아니라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올해는 서울특별시에서 6억 1천 이하인 경우만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그래서 6억 1천을 초과하면 최단기 존속기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니은은 대항력은 적용됩니다. 모든 상가에 대해서.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디귿은 2기가 아니라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 모든 상가 적용됩니다. 2기라고 해서 틀렸고 리을은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틀렸죠. 예, 우선 면제권은 환산보증금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환산보증금이
6억 천, 서울에서는 지금 현재는 6억 천이죠. 올해 개정됐기 때문에 6억 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과밀억제권역 5억, 광역시 3억 9천, 기타 지역 2억 7천이죠.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첫 번째 대항력,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는 거, 이건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임대차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것도 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것, 이건 환산보증금과 상관없이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법무부 장관이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거, 이것도 모든 상가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이 6억 초과하는 상가에도 적용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6번에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중개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 했는데 기억, 피분양자, 수분양자 같은 말입니다.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분양자는 분양한 사람이죠. 피분양자가 선정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을 말하니까 이건 중개상물이고요. 니은하고 디귿은 이게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리을의 이른바 대토권도 중개상물이 아니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등록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결격 사유죠. 1번 자격 취소 3년 지나야 되는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록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나면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 경과해야 됩니다. 이 법이든 저 법이든. 그래서 결격 사유고요. 자격 정지 기간 중에도 결격 사유고요. 5번의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결격 사유인데 4번 등록 취소되면 3년, 4번, 답은 4번입니다. 등록 취소되면 3년 지나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예외가 3가지가 있다. 개인이 사망을 하거나 법인 해산,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격 사유, 세 번째 등록 기준 미달. 이 3개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사망하면 영원히 다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해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법인 이름으로는 영원히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러나 만약에 해산돼도 그 법인 이름이 아니라 개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만약에 파산 선고받으면 복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라고 부르던 게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한정치산자, 이게 2018년 4월 17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 그 다음에 금치산자의 경우 피성년 후견인으로 용어가
2018년 4월 17일부로 개정됐다. 따라서 8번의 답 4번입니다. 갑이 대표자로 있는 개업공개사인 법인이 해산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갑 개인 명의로는 이제 등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갑과 친구 을은 명의수탁조를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하였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했네요. 을이 수탁자고요. 을 수탁자. 그 다음에 병이 신탁자네요. 그 다음에 병이 신탁자가 아니라 갑이 신탁자고요. 갑이. 그 다음에 병이 매도인입니다. 그 다음에 제3자가 정인데 이 경우에 수탁자와 신탁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고요. 그로 인한 물권 변동 효력은 원래는 무효인데 수탁자가 계약 일방 당사자가 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효하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따라서 을이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형법상 횡령죄의 죄책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타인의 재산을 보관한 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3자는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을을 대상으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이득금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 매수자금 금원을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 답은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 있었다면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95년 7월 1일 이후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졌다면 매수자금 금원만 부당이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를 들면 20억 주고 이 땅을 샀다가 200억에 팔아먹었습니다. 제3자에게. 그럼 부동산 자체면 200억이 팔았으니까 200억 다 돌려달라 할 수 있는 거고 실명법 제정 이후라면 매수자금 금은 20억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옳은 것인데 따라서 갑과 을의 약정은 무효이다. 예,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다. 맞네요. 니은 갑과 을이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유효하다.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한 거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니은은 틀렸고 디귿 갑과 을의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 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갑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을이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을의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 병이 악의인 경우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했는데 제3자 정은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틀렸네요. 1번이 정답입니다. 기억만 맞습니다. 10번 옳은 것은 했는데 확정일자는 주택의 경우에 공정인으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동사무소 등기과 등기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2번에 보면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적용됩니다.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틀렸고요.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 을은 갑이 아니고 을은 언제든지 임대인 갑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하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조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는 두어야 하고요. 시도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5번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 중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 청구할 수 있다 했는데 정액 청구는 2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감액 청구는 됩니다. 20분의 1을 초과해도 됩니다.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서 주변 시세가 다 떨어졌으면 20분의 1 초과해서도 깎아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이 답이고요. 11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신고와 인장등록은 전자문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중개보조원이 아니라 소속공개사의 경우 자격 확인 요청해야 됩니다. 보조원 X고요. 3번도 역시 보조원이 아니고 소속공개사가 실무교육 받고요. 보조원은 직무교육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고용관계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외국인을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하는 경우에는 그의 자격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자격증은 직접 시도지사한테 확인을 하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전자문서가 불가능한 걸 한번 볼까요? 전자문서 불가능. 전자문서가 안 되는 게 휴업신고, 두 번째 폐업신고,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니까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해서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본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정정 신청도 법정 서식이 없기 때문에 신고 필증에 정정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러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할 때에도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가 안 된다. 그러나 고용신고나 인장등록은 전자문서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11번에 1번이라고 했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겸업, 법인의 겸업 제한, 이거 올해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출제됐기 때문에 2018년도 감정평가사 부동산학 원론에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중개실무에 아마 올해도 또 반드시 나올 겁니다. 겸업할 수 있는 거.
답은 3번입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되고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고요. 13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소속관계사도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틀렸고 2번이 답이네요.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 변경 등록해야 되고요. 2번이 맞고요. 3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만 분사무소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인장 등록은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업등기규칙에 따른 상업등기소에서 인감증명 떼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5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습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14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된다.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처벌받는다. 2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원본도 게시해야 되고요. 분사무소인 경우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게시해야 되겠죠. 주된 사무소의 경우는. 3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4번 중개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개사물의 표시 광고를 한 자를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했는데 4번이 틀렸네요. 포상금은 무등록,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양도, 대여한 자, 양수 대여받은 자 신고해야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4번이고요. 5번은 이중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이중 등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14번에 따라서 4번이고요. 15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되는 게 아니라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주된 사무소라면 등록증 원본이죠. 신고 필증도 원본입니다.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원본이고요. 4번은 반드시 4번이라는 말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일반 중개계약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했는데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일반 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개사 여러 사람한테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거의 100%가 일반 중개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2번이 맞고요. 3번은 일반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해도 되기 때문에 틀렸고 4번 중개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있죠.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물가, 수준이 뭡니까?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보수,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할 사항 이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전속 중개계약은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그러나 일반 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리 신고하는 건데요. 1번 6월 초과해서 무단으로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경우 변경신고, 그 다음에 기억도 변경신고죠. 6월, 원칙은 6월밖에 안 되는데 니은도 변경신고, 디귿, 폐업신고, 리얼의 재개신고 모두 휴폐업,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모두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 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죠. 협회, 지부, 지회 설치 신고도 사후 신고입니다. 다음은 18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유사명칭 사용금지로 맞습니다. 1번이. 2번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간판을 설치한 경우 등록관청은 그 철거를 명할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죠. 행정대집행법. 간판 철거는 행정대집행법. 과태료는 아무 정지는 없고요. 돈만 대신 받는 거에 대신 집행하고 청문은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그 다음에 세 번째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해서 과태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18번에 3번 법인 분사무소의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5개 광고물은 쉽게 말하면 간판입니다. 표시 광고물은 임대문이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간판 실명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간판에는 성명만 표기하면 됩니다. 전화번호 표기할 의무 없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5개 광고물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간판 안 달아도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무등록업자가 이런 명칭을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따라서 18번에는 1번이 정답입니다. 19번 전속중개계약인데요. 전속중개계약도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1번 갑과 을은 전속중개계약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해야 합니다. 예, 전속중개계약서 반드시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구두로 해도 되죠. 2번 갑과 을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약정하지 않는 경우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3번 을이 갑과의 전속중개계약 체결 뒤 6개월 만에 그 계약서를 폐기한 경우 이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예,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보존 의무 없습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죠. 확인설명서 3년 보존이고요. 4번 갑이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경우 을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2주일에 정보를 공개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을이 공개해야 할 X부동산에 관한 정보에는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 포함된다. 즉 입지조건 포함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틀린 것인데 부동산 매각은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법 중 집행법원이 정한 방법에 따른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번 경매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불변의 기간입니다.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D의 경매 신청을 각하해야 된다 했는데 28회 시험 중에서 두 문제가 어려운 게 출제되는데 이것도 거의 강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책에 없던 내용이죠. 이런 경우에는 D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서 경매를 해야 된다는 게 민사집행법 8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한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죠.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보정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된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분의 1, 공매 보증금은 매각 예정 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